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팟캐스트 오다방, 격조 높은 팟캐스트 오다방이 이번 주에도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70회입니다. 와, 언제나 특집 방송.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드디어 봄을 느낀다고 하는데, 그렇죠. 세월호는 이제 목포로 왔고 박근혜는 서울구치소로 갔고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4월 3일은 1948년 4월 3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4월 3일 얘기를 비롯해서 또 우리 청취자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만한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박찬식 선생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선생님은 그 직함이 여러 개 있으신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서울 사는 제주 사름, 육지 사는 제주 사름입니다. 육지 사는 제주 사름. 예, 예. 네, 대표이시네요. 네, 네. 제주도 출신인데 육지에 산다 이런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사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제주도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 언제까지 제주에 계시다가 올라오셨어요? 이제는 사실 제주도에 산 세월보다 이렇게 네. 서울에 와서 산 세월이 더 길어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저는 제주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고등학교까지 살았으니까 한 20년 정도 네, 산 네, 거고, 네. 이제 고향을 떠나와서 산 지가 벌써 한 3, 4년 다 돼가네요. 그러니까 대학부터는 예, 서울에서 그렇습니다. 사신 예. 거고요. 혹 뭐 꼭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군대도 갔다 오셨나요? 군대는 면제. 네. 군대 대신 다른 데를 갔다 왔습니다. 국립대학이요? 예. 네. 아이고. 그래도 그 몇 년도쯤에 수감 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2번 수감 생활을 아이고, 했는데요. 한 번은 대학교 4학년 때, 네. 예, 그러니까 85년이었는데, 그 학생운동 대학교 4학년이었어요. 네. 그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구속돼서 한 반년 살았었고요. 네, 그때 어디 사셨어요? 서울에요. 서울구치소에? 그때 산 거는 저쪽 영등포. 영등포. 예. 영등포는 지금 이사 갔습니다. 예, 그래서 남부교도소로 이사 갔습니다. 그 아주 후졌었죠. 네, 아주 후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옥은 언제 사셨어요? 딱 10년 후에 제가 그 이후에 노동운동을 했었는데, 네. 그 전국 노동운동 단체 협의회라고 이제 네, 거기에 전노협, 네. 전노운협, 노운협 맞습니다. 운동단체. 거기에서 하다가 한국통신 뭐 파업은 안 했는데 뭐 파업하니 어쩌니 하면서 막 집회하고 갔을 때가 있었거든요. 95년에. 한국통신 파업은 95년에 네, 했죠. 파업까지는 안 갔어요. 위원장. 예, 맞습니다. 유덕상 위원장 할 당시에. 그게 전면 파업은 아니고. 예, 집회만 했죠. 네네, 결국은 파업하겠다는 말을 했을 때. 근데 이제 김영삼 정권이 그 당시에 이제 국가 전복 근무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현충일 기억납니다. 배우 세력으로 몰려서 이제 수배가 됐는데, 죄명은 이제 그거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전국 노운협 하면서 썼던 글, 제 집에 있었던 책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국가보안법으로. 그때는 얼마나? 그때도 한 반년 살았으면 다행히 그때 이제 김영삼 정권 말기에 그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노계인가 하는 걸 만들어서 좀 타협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권영길 위원장도 들어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성현 씨라고 이제 그 당시 금속노조 위원장을 했던 나중에 민주노조 대표도 예, 맞습니다. 문성현 씨가 저하고 이제 공범으로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때는 어느 교도소에 계셨는데? 그때는 서울구치소에 있었습니다. 예. 영등포 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예, 각 반년씩. 네. 예. 그때보다요. 85년, 95년보다 그 이후에 교도소가 무척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예. 유단포 아세요? 예. 지금 물러서 이렇게. 지금 수용자들은 지금 이제 수용자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재소자보다 수용자들은 유단포를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은 난방이 들어오는가요? 네. 많이 좋아졌죠.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권단체들에서 많이 노력을. 저희가 고생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덕을 누가 보고 있네요. 박근혜, 김기춘, 조윤선. 네.
아니 청취자 여러분, 유단법은 뭐냐, 일본 말인데 그 원래 A급은 가죽 같은 거로 뜨거운 물을 넣습니다. 네.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동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뜨거운 물을 거기다 배급을 해주면 그걸 갖고 침낭 속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체온을 유지하면서 자는 거잖아요. 예, 뭐. 그건 범털이 하는 거고, 예. 개털들 B급은 이제 안 되니까 페트병이나 이런 데다가 선생님은 A급이셨어요? B급이셨어요? 저는 유단법으로. 유단프도 그 당시에 썼나? 처음 들어갔을 때는 아예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나중에 들어갔을 때는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네. 방 안에 얼음이 얼 정도였으니까 겨울 직역을 사셨죠. 예. 네, 엄청 추웠죠. 예. 네. 옛날에 그 교도소의 난방은 방에는 전혀 난방이 없었고요. 창에서는 황소바람이 들어왔고 난방이라고 하기 못한 게 그 사동 복도에 연통이 하나 지나가는 게 그렇죠, 그게 그렇죠. 난방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 정도가 있었던 그거는 거고요. 그 저기 교도관 자기 교도관 근무자들 옆에, 네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방에 다 그 온돌 비슷하게 전기 판넬을 깔아가지고 바닥이 뜨뜻하고요. 겨울에 아무리 추울 때도 영상 17도 이하로 안 떨어집니다. 야, 갈만하죠. 살만하겠네요. 그렇다고 뭐 또 가실 일은 없으시지만 하여튼 저희는 뿌듯합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감옥이 많이 바뀌었고 특히 대통령 되신 분이 수감 생활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감옥이 어떤 곳인지 알아서 많이 바뀌었고 뭐 저희도 많이 요구했고요. 네, 지금은 아마 좀 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뭐 변기 문제 얘기한 사람도 있던데 네. 공주처럼 사시던 분이라 어떨지 모르겠어요. 영등포에서 살 때는 그 저기 명절 이럴 때 긴 휴가 그 휴일이 며칠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안 해가지고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네. 아유, 정말 그때는 끔찍했죠. 그리고 또 그러면 운동을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운동 못 나가고. 연휴가 있고 그러면 접견 안 되고 운동 못 하고 그러면 끔찍하고. 지금은 신문도 볼 수 있고요. 교도소에서 글도 쓸 수 있고요. 신문을 자기 돈, 자변인데 자기 돈으로 사야 되지만 신문을 읽을 수 있고요. 네, 텔레비전도 있고요. 텔레비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대학이 아니겠네. 그렇죠. 아니 근데 텔레비전은 뭐 8시 반까지만 틀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연속극 좋아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연속극은 마음대로 못 봅니다. 왜냐하면 교정방송국에서 그 제가 모셔놓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교정방송국이로 따로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따로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KBS나 이런 거를 녹화를 했다가 자기들이 다 모니터링해서 소위 교정교화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드라마도 뭐 보통 한 달이나 3주 늦게 방영을 해주고요. 뉴스는 8시 뉴스를 라이브로 보여주긴 하는데 딱 30분 반. 네, 그것도 또 시국에 따라서는 안 해주기도 하고요. 텔레비 있는데 약간 허당입니다. 그래도 선생님 옛날에 수영생활 하실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아무것도 할 거 없으니까 책만 읽었죠. 그것도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는 책도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맞아요. 성경책은 있으니까 감옥에. 그렇죠. 맞아요. 다른 책들은 막 넣어줘도 막 이제 뭐 무슨 불온서적이다 이래가지고 안 넣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 있고 뭐 이스라엘 역사 뭐 성경과 관련된 책들 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되신 거죠? 그 이후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 읽으면 사실 기억에도 잘 남고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그렇죠. 제가 그때 토지를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막 토지가 책으로 읽었는데 머리에 화면이 다 있어요. 그럴 뭐 감옥 안에서 볼 게 없으니까 몰입되고 그러니까 그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이라 그러고 저희 인권연대 그 사이트에 그런 글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고전을 좀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뭐 마키아벨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다. 군주론하고 전혀 다른 얘기다. 근데 그런 걸 읽을 가능성은 없으니까 부디 헌법이라도 읽었으면 좋겠다. 이제라도. 근데 진짜 그 감옥에서 뭔가 읽으면 꽤 학습이 되는데 이게 농처럼 말씀드렸는데 근데 학생운동하다가 노동운동하다가 사실
옛날 얘기네요. 원래 감옥 갈 일은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이제 85년 감옥, 그 다음에 노동운동 여기까지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95년에 감옥 갔을 때는 이제 나이도 좀 든 다음이었고, 그렇죠. 이제 좀 직업이 필요하고 뭐 이런 때였는데, 그 다음에 나오신 다음에 뭐 하셨어요? 사실은 원래 이제 95년에 구속되기 직전에는 제가 하던 활동을 좀 정리를 했었어요. 네. 정리하고 소위 고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네. 딱 이제 변호사, 사법시험. 제 친구들도 이제 다 같이 이제 공부한다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저쪽 신림동 쪽으로 이사하려고 이삿짐 싸고 있는데 이제 와서 잡아갔어요. 네, 알고 그래서 나와서 주변에서는 아이 그래도 또 다시 하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아이고 이게 내 팔자가 아닌 모양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민주노조운동 연구소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소장도 좀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이라고 99년 준비해서 2000년에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 거기에 초기에 이제 기획팀장 맡아서 이제 강의 설계하고 교수들 섭외해서 이제 강의하게 하고 또 지방도 그게 이제 그 사이버인데 오프라인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강의를. 근데 그게 이제 전국에 한 15개 정도 지역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첫 해는 1학년만 있었는데 그게 3년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3년 되면은 전국에 40몇 개 지역이 결국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이제 교수님들 이제 소개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한 3년을 너무 정신없이 살았어요. 거의 집에도 못 들어가는 생활을 한 3년 하고 나니까 이거 완전 이제 너무 고갈돼서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안 식구들하고도 문제도 생기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좀 쉬자.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조금 이제 그걸 정리하고 2005년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 5년 반 정도 공부하고 왔죠. 사실은 굉장히 늦은 나이에 가신 거네요. 그렇죠. 40대 넘어서 했으니까. 2005년에요. 2005년 영국으로 유학 가기 전까지는 학생운동 그리고 그 연장 연장인 노동운동을 하신 거죠. 사이버 노동대학에서 일하신 것도 사실은 노동운동으로서 하신 거죠. 사이버 노동대학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그렇죠. 그때만 들어 지금 한 16기, 17기인가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게는 이제 노조 간부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제 노동운동 활동가나 또 시민단체 활동가들 포함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시야를 좀 넓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노동조합 활동이라는 어떤 좀 좁은 흔히 조합주의라고 얘기하는 걸 좀 넘어서서 사회 전체 역사 전체를 보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가들로 이렇게 키워보자. 또 그런 게 지금 그 당시로서는 많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만들었었고 지금도 이제 계속 하고 있죠. 저는 이제 거기서 지금은 뭐 상근 활동가나 이렇게 일을 하지는 않고요. 제가 공부했던 거 가지고 이제 강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이버 노동대학 같은 게 필요한 까닭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99년에 준비하시고 2000년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뭐 그 소위 변혁적 노동운동이랄까? 노동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쪽수 붙여가지고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런 생각이 사실 이 뭐 변혁운동이랄까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 너무너무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또 뭐 정권도 있고 뭐 그다음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죄다 어디로 들어가 버리고 뭐 이러면서 역사가 많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박근혜가 감옥 가는 이 상황에서 이를테면 그런 노동운동 또 변혁적 노동운동 또 진보적 세계관에 바탕한 노동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뭔가요? 오히려 지금 더 절실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경제라든가 사회가 그 뭐라고 할까 정상적이라고 할까 이게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성장이 되고 이런 국면에서는 좀 더 많은 분배라든가 이런 어떤 자연적인 요구만 가지고 그 싸우고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이제 그 가능했고 또 의미도 있었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몇 년 동안은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IMF 또 세계적으로는 또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는
사실은 그런 게 더 이상 가능하지 않고 뭔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네. 뭐 이렇게 돌파구가 없는 그게 꼭 뭐 우리나라 박근혜가 문제라고 하지만 단순히 박근혜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사실은 뭐 근본적으로 보면 이제 자본주의가 처한 세계적인 상황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혼란들이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 뭐 트럼프 같은 사람 미국 대통령도 네. 되고 네. 뭐 브렉시트도 일어나고 네. 뭐 네. 지금 뭐 프랑스 대선 같은 데서도 네. 지금 뭐 극우 르펜 국민전선의 르펜 같은 사람이 막 또 결선 투표에 올라갈 것 같고 뭐 이런 곳곳에서 뭔가 이렇게 지금까지 한 3, 40년을 이렇게 이어져 온 이 시스템 갖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 그것들이 현실로 이제 많이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우리나라든 아니면 인류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한쪽에서는 이제 막 극우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그러고 네네. 한쪽에서는 뭔가 또 근본적인 대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냥 단순히 조합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좀 넘어서서 시야를 좀 역사적인 시야도 가지고 좀 사회 구조적인 데 대한 인식도 높이고 이런 게 훨씬 더 필요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네.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뭐 다 그러시겠지만 다른 일반 시민들도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박근혜를 끌어내렸다, 탄핵했다, 감옥에 보냈다 가지고 만족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막 10년, 20년 전 같으면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정말 어마어마해가지고 막 가슴이 떨리고 그렇죠. 6월 항쟁 때 뭐 그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항쟁이 막 진행되다가 노태우가 6.2군지 소기군지 하여튼 6.29 발표를 하니까 환호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그렇고 막 균열이 오고 그렇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 경험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때도 뭐 바로 대선이 있었는데 지금 대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시민들이 좀 똑똑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긴 하나 그러나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훨씬 더 철저해져야 되고 또 공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퇴를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의 활동 실천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네, 어떤 면에서는 더 절실하다. 거고. 다시 영국으로 가겠습니다. 2005년에 영국을 혼자 가신 거예요? 가족들하고 같이 갔죠. 그건 좀 다행입니다. 그래 제가 평생에 이제 가족들하고 그 5년이 그야말로 이제 거의 하루 종일을 이제 그 식구들하고 대학에 바로 옆에 있는 기숙사에서 이제 같이 생활을 했으니까 뭐 점심도 와서 먹을 정도로 그 전까지는 거의 이제 사실 제가 거기에 가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우리 딸이 이제 그때 제 딸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인가 2학년쯤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 우리 가족 얘기를 이제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쯤 집에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정말 근데 좋은 결단을 잘하셨나요? 제때. 왜냐하면 아이가 몇 살이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또 너무 어리면 외국 나와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큰 6학년, 4학년 때 애들 이제 큰 애는 6학년, 작은 애는 4학년 때 나가서 이제 일부러 고른 것처럼 가장 좋게 그렇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물론 그때 둘째가 딸인데 딸은 참 가서 많이 고생을 했죠.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막 이제 좀 여자인데 좀 대장 스타일이었는데 가니까 이제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러나 금방 복원하잖아요. 한 1년은 걸렸는데 근데 또 이제 그래 좀 초기 힘들었죠.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5년을 통해서 빚을 갚고 나중 시간까지 보험을 들고 오셨군요.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요크라고요. 요크. 뉴욕의 원조죠. 요크가. 거기가 영국 중부 지방에 그 요크라는 곳이 예전에 로마 제국의 당시에 그 수도였어요. 런던하고 이제 남북.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 교회 있잖아요. 성공회. 거기에 이제 대주교가 두 명 있죠. 하나는 캔터베리 런던 쪽이고 하나는 요크. 그게 그 쌍벽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의 그 뭐라고 할까 건축물이나 그 도로나 이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보면 경주 비슷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은 다 산업혁명 때 이제 산업 도시들이었고 뭐 맨체스터, 리버풀, 뭐 리즈 뭐 이런 그런 동네거든요.
버밍엄 이런 데 가까운 데인데 거기는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조용한 도시였고 네. 그래서 이제 참 좋았어요. 거기가 그 생활하기가. 그러니까 안온한 도시였겠네요. 예, 굉장히 조용하고. 감옥 같은. 젊은 학생들은 네. 갈 데도 없고 이게 네. 노는 데도 네. 별로 없고 네. 이래서 네. 좀 네. 답답했는데 그냥 펍이나 좀 이렇게 그렇죠. 있고. 예. 네. 가족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좋아했고 그래. 근데 요즘은 이제 공무원 연수팀이 많이 가요. 저희 네. 때 한 서너 팀 왔다가 네. 이제는 아예 이제 그러면 영국 요크에 가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학위를 따신 건가요? 그렇죠. 예. 뭐 어떤 공부를 하셨나요?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네. 저는 논문은 이제 박정희 시대에 한국에서 이제 외국에서 발전 국가론이라고 있어요. The 네, Development State라고 네. 해가지고 발전 국가론 비판.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출신의 장하준이라고 경제학 네, 하시는 네, 네. 분이 있죠. 이제 캠브리지, 그분이 네. 이제 발전 국가론자죠. 네, 중요한 네. 예, 발전 국가론자인데 그거를 좀 이제 마르크스적인 관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네, 네. 주로 국가론을 공부했다고 보면 되죠. 네. 예. 그리고 2010년에 귀국하셨어요. 11년에요. 11년. 예, 네. 다시 돌아온 한국은 어떠셨어요? 그래도 2005년은 노무현 정권 때라 뭐 약간 시끄럽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 분위기는 좀 앞으로 나가는 것 같은 그렇죠,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제가 가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해서 그 탄핵 반대 네. 집회들하고 네, 이제 네. 잠깐 갔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8년에였습니까? 그 광우병. 네, 2008년. 그때는 이제 못 봤고 네. 근데 이제 영국 거기에 있는 동안에 이제 두 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돌아가셨죠. 이제 네, 네, 노무현 네. 대통령 2009년에, 돌아가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좀 돌아가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같이 가 있는 분들하고 이제 또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주모도 하고 그랬었는데 왔을 때 그래 참 어려웠죠. 사실은 어두웠고 지난 한 몇 년 동안은 특히 뭐 제가 오늘 뭐 4.3 얘기도 하지만 4.3 지난 10년 동안 참 한 걸음도 더 진전하지 못하고 네. 오히려 이제 거꾸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태에 계속 직면해서 그거 지키느라고 악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였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그렇고 그리고 베이스가 한국이시니까 갔다 네, 오셔야 되는데 오신 다음에 모습이 그래도 뭐 조금씩 이렇게 하나라도 뭐 양에 차지 않더라도 네. 개혁이라도 좀 돼 가면 그래도 네. 좀 뭐 그런데 들어오신 다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네. 게다가 들어오시자마자 딱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뭐 문재인 후보가 많이 따라가긴 했지만 원래 그때 대세는 박근혜였던 거 아닙니까? 박근혜가 되는 판이었고 결국 박근혜가 됐고. 제가 정치학을 공부했으면 박근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야 그래도 50%는 못 넘긴다 네. 뭐 이런 이 우리 생각을 수준이 네. 50%까지는 못 넘기니까 결국 1대1로 가면 네. 박근혜가 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진짜 뭐 부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불행한 역사가 네. 됐죠. 네. 근데 그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박근혜가 되는 걸 딱 보면서 이거는 누가 옛날에 이제 역사는 되풀이된다. 네. 한 번은 비극으로, 네, 한 번은 네, 비극으로. 막스가 뭐 아주 유명한, 네. 해결의 그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얘기를 막스가 네, 받으면서 네, 네. 근데 뒤에 붙여야 된다. 한 번은 네, 네. 희극으로, 한 번은 네. 비극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거는 박정희 시대와 유쾌하게 안녕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일 것 같다라는 그 얘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 했죠. 예, 근데 예, 한 게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위로로 그렇죠. 자위였죠. 자기 위안으로 그냥 우리들끼리 그렇죠. 봐라 나중에 박근혜가 얼마나 웃어질지. 근데 놀랍게도 이런 역사가 된 그런 거예요. 거예요. 너무 예, 우스꽝스러운. 예, 예. 뭐 저는 인권운동하니까 누가 감옥 가는 걸 뭐 환영하거나 이런 입장은 그렇죠. 아닌데 예, 예. 불구속 수사 원칙 그런데 예. 뭐 새벽에 저도 모르게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잠든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그냥 텔레비로 쭉 봤어요. 그러면서 그냥 어이없기도 하고 또 우습기도 하고 그러게요. 참 저 가짜 뭐 아이고 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뭐였나 싶기도 하고 네. 그러게요. 정말 코미디잖아요. 그게. 그러게요. 어쨌든 네. 우리나라를 거의 이
박정희 시대로부터 보면 거의 지금 60년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그 60년 가까이 대부분의 시절을 통째온 세력들이 그러니까요. 모습이 네. 이랬나? 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제가 반대하고 싸워왔던 상대이긴 하지만 참 이렇게까지 허무맹랑하고 엉터리고 했나 그렇죠. 진짜 그랬나 네. 싶은 네.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 전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약간 쪽팔리기도 하고 저것들하고 싸웠단 말이야. 아니, 아무 근데 속도 없는. 사실은 저는 그 중간에 막 사람들이 박근혜가 뭐 머리가 뭐 닭대가리니 뭐 소위 말해서 네, 뭐 머리가 안 좋니 수첩공주. 뭐 그런 얘기 할 때 아니다. 네. 내가 박근혜가 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거는 보면 보통이 아니다. 네. 세월호나 이런 거 봐도 이거 도저히 이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소위 정치화시켜 정치 논리화시켜 우리 보고 이제 세월호 가족들 보고 뭐 정치적인 수정을 한다라는 식으로 덮어씌우고 그런 거 잘했죠. 네, 아주 잘했 국면전은 잘했죠. 그러니까 딱 네. 어떤 지점에 딱 어떤 뭐라고 할까 우리 옛날 말 전선을 채워가지고 네. 상대방은 분열시키고 자기 네, 쪽은 네, 딱 단결시키고 하는 그 정치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덫을 잘 던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머리 나쁜 사람 아니다 절대. 네. 물론 이제 민주적인 지도자로서의 그런 능력은 없지만 어떤 통치 능력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어떤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라고 제가 이제 늘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네. 가만히 보면 이게 진짜 박근혜였는지. 그런 얘기를 했던 스스로가 무색해지는. 그러니까 저는 무색해져. 아니면 뒤에 뭔가 그럴 듯한 세력이 뭐 김기춘 중심으로 뭔가 이제 그럴 듯한 세력이 있든가, 네. 아니면 박근혜가 대단한 그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있든가, 네.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게 전봐서 그런 거였는지, 아니 뭐 하여간 이 우주의 기운을 네. 우리 저기 아니 그러니까 탄핵도 예상 못했고, 예. 뭐 구속도 예상 못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 아주 기본적인 판단도 안 됐고 그러니까. 못하는 시스템인데 어떻게 여태까지 하여튼 굴러왔다는 게 신기하고 와 이게 대한민국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그 박찬식 박사님 모시고 네 하여튼 관심 있어서 자꾸 얘기가 가는데 네 하여튼 그런 세월을 지냈고요. 근데 비슷하게 사신 분들이 참 많은데. 저는 예전에 한겨레 그 고병권 선생이라고 철학하시는 분이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이제 운동권들이 시스템에 많이 들어가는데 예전엔 그게 침투였다. 근데 지금은 죄다 투항이다. 예. 그리고 최근에 경향신문에 썼던 칼럼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더 훨씬 중요한 자리, 권력 이런 걸 잡아야 뭐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운동권 일반에 있는 것 같고 또 자기가 운동했던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손학규니 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저러고 있다. 뭐 이런 글인데요. 전 그분 지적이 참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박 선생님은 왜 뭐 저는 그게 뭐 제가 특별하게 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참 인연인 것 같아요. 네. 인연이고 그 인연에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아니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도 없고 뭐 하여튼 관심도 그런데 인권운동 하다 보면 자꾸 물어봐요 그런 걸 언제 가냐고 그래서 아니 25년밖에 안 가고 있는데 어딜 또 가냐고 근데 선생님도 그런 질문이랄까 뭐랄까 하여튼 뭐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맞죠. 또 뭐 그런 질문을 받으실 것 같아서 어떠신가 해서 여쭤봤고 자 오늘이 4월 3일인데요 제주도 사람에게 4월 3일은 어떤 의미인가요?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죠? 네네. 그럼요. 저희는 1848년. 오피니언 리더가 주로 듣는데. 무슨 제 얘기부터 하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잡혀갔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취조를 당한 게 너 4.3 공부했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렇습니까? 그 경찰관이? 네. 그러니까 4.3을 공부한다는 하는 것 자체가 그때는 이제 그 빨갱이로 이제 찍히는 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 선생님 연배는 당연히 4.3하고 관계는 없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훨씬 뒤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때 딱 아버님이 한 말이 그거였어요. 차라리 김영삼 밑에 가서 정치를 해라. 네.
사상 운동을 하는 건 죽는 거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이제 36년생이니까 4.3 때 한 12살, 우리나라 13살, 13살 몇 때쯤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중학생 되신 되는 연배니까 아직 초등학교였을 6학년. 텐데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이제 고 1년 밑에고 그런데 그 사태를 알죠. 그렇죠. 그 6학년 알죠, 중학교 알죠. 1학년이면 알죠.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그때 한 13살 때 그러니까 4.3 다음 해쯤 네. 됐죠. 그때 저희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마을에 가면 저희 마을이 이제 강정 바로 이제 해군기지가 지어지고 있는 강정 네. 바로 옆마을인데 네. 마을 둘레에 이제 큰 성이 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담 위에 올라가서 연날리고 놀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4.3 때 쌓은 성이었는데 어머님은 거기서 소위 폭도들이 오는 거를 감시하는 이제 그러니까 보초 같은 걸 세우는 네, 거예요. 근데 네. 불과 13살 된 소녀가 네. 보초를 서기도 했고 그래서 뭐 보초를 서다가 그 소위 말하는 폭도들한테 끌려가다가 이제 도망오기도 했다. 막 네. 그런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폭도들을 욕하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네. 이제 다른 얘기는 못 하던 거였죠. 그래서 네. 저희들도 4.3 사태 때 뭐 이런 얘기를 얼핏 이제 제사 때 할 때 듣긴 듣는데 실제로는 이제 몰랐어요. 거의 네. 어른들한테 듣지를 제주도에서 못했죠. 태어나고 예, 예. 자랐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시대를 다 알고 경험했던 또 피해자들도 있었는데 예. 그분들이 4.3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도 뻥끗 안 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오히려 그 폭도들한테 잡혀가다가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셨는데 좌우라고 하면 예. 좌우라고 거칠게 나눈다면 예. 오른쪽이 당한 얘기는 많이 들었을 그렇죠. 수 있었지만 예, 반공교육처럼. 예. 근데 거꾸로 된 우리 얘기는 동네에서 못 들었다. 우리 동네는 많이 돌아가시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우리 또 옆집에 살던 누가 어떻게 어머니 옆집에 살던 누가 어떻게 해서 그 나중에 죽었다. 네. 서귀포에 이제 잠시 왔다 가라 그래서 우리 어머님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일본에서 올 때 가지고 온 옷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겨울에 추우니까 저기서 서귀포에서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옷 좀 빌려달라 그래서 옷 빌려줬는데 그 길로 끝이었어요. 이제 그런 얘기들은 한참 뒤에 네.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야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때 어른들 아버님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그 당시에 동네에서 이제 젊고 똑똑한 이빠른 소리라도 하면 거의 다 죽었으니까 이제 아들이 뭘 한다 그러는 것 자체가 무슨 그냥 단순히 뭐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건 목숨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DNA처럼 그렇죠. 체험으로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아들에게 그렇죠.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 걸 그렇죠.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뭐 85년에 감옥 가셨을 때 김영삼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물론 야당 지도자지만 그렇다고 뭐 앞날이 훤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차라리 김영삼 밑에 들어가서 정치를 할지언정 그 야당 뭐 이런 걸 할지언정 사상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사상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제주 사람들한테 뿌리 깊게 내려져 그렇죠. 있군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 피해의식이 사실 그 노무현 정권 김대중 정권 들어서서 이제 그 특별법 만들어지고 한 이후 그러면서 좀 많이 이제 나아지긴 했죠. 그리고 말뿐이긴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4.3에 대해서 사과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때 들어보니까 참여정부 사람들은 자기 치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때 98년이 이제 50주년이었고요. 97년에 저희들이 이제 5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4.3의 진상을 이대로 덮어놓고 또 그 아픔을 이대로 남겨놓고 반세기를 넘길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건 대한민국의 수치뿐만 아니라 다 돌아가시고 있는데 그 최소한 어떤 억울한 한이라도 좀 풀고 당신들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죽을 만한 죄를 지어서 죽은 건 아니었다라는 거라도 인정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거기 때 참여를 해주셨고 그러다가 이제 그때까지는 아직 이제 우리가 정권이 바뀔 걸 몰랐죠. 근데 마침 이제 그 해 겨울에 정권이 바뀌면서 97년, 기회가 돼서 이제 김대중 정부는 또 그 전에 4.3 공약도 했고 또 본인도 또 여러 가지 고초를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이제 이해를 해서 이제
김대중 정권 때 이래저래 그때도 물론 이제 총리가 김종필이었기 때문에 참 쉽지는 않았는데 네. 어쨌든 그 노력을 해서 그때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위원회가 구성됐죠. 특별법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 신고를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리고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제 2003년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권으로 넘어온 다음에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됐고 그거를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가 돼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이게 이제 국가가 잘못했다. 그 어떤 죽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네. 게 이제 인정되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10월달에 이제 제주도 가서 이제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네. 그런데 그 노무현 대통령 또 사과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제주도에 또 기지를 또 선물해 주는 참 어이없는. 예, 예. 그런데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4.3 진상조사는 다 끝난 건가요? 그러니까 진상은 밝혀진 건가요, 이제? 아니면 거기도 미완의 과제가 남아 있나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의 미완의 과제가 있다고 네.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4.3 그 좀 상징적으로 우리 김경훈 시인이라고 제주도에서 4.3을 많이 이렇게 시도 쓰고 강정도 시를 쓰고 한 분이 내 표현을 그분 만나서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제 4.3의 겨울만이 아니라 4.3의 봄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80년대 우리가 이제 4.3을 할 때는 그 4.3을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항쟁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던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제도화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억울하게 죽었다, 인권 침해다. 피해자. 피해. 네, 그러니까 네. 그런 피해와 어떤 그 희생의 대상으로만 이제 네, 파악되는 거죠. 네. 또 그래야만이 인정될 수가 있었고 또 실제로 그 당시에 예를 들어 무장대에 그 간부급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직도 희생자 신고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희생과 피해의 대상으로만 남아 있지. 그분들도 좀 하나 역사의 주체고 공동체의 주체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들은 또 이제 뭘 원했고 네. 왜 그렇게 싸웠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5.18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런 면이 있네요. 그럼요. 5.18이 희생 당했다는 거 인정받았고 그러나 그 희생이 그냥 무슨 신군부의 폭력적 진압 뭐 이것만 있었던 그렇죠. 것이 아니라 5.18 유공자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그렇죠. 싸웠다는 것까지는 왔잖아요. 5.18이. 다만 예. 5.18의 문제는 1980년에 멈춰 있다든지 네. 광주에 국한돼 있다든지 하는 네. 문제가 있어서 그렇죠. 뭐 현재화 전국화의 과제가 있는 네. 거지만 제주는 5.18만큼도 아니고 예. 일단 그냥 피해자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죠. 예. 그러면요. 실제로 싸움도 했고 그렇죠? 예. 네, 시작이 4월 3일 시작이 그랬고 발단이 그 사람들이 원한 바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요. 우리 4.3을 보통 이제 4월 3일 날 봉기로부터 출발하는 거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네네. 그게 그렇지가 않죠. 네. 지금 현재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4.3이라는 하나의 기호거든요. 그렇죠. 그 역사 네. 그 몇 년 동안 네. 있었던 전체 사건에 대한 하나의 그렇죠. 그 기호인데 네. 현재 특별법과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4.3의 기점은 47년 3월 1일로 잡고 있습니다. 네. 47년 3월 1일에 이제 3.1절 제주도 대회라는 게 열렸어요. 네. 거기에 제주도민 3만 명이 참가를 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제주시에만 3만 명이고 네. 제주도 전역으로 하면 거의 6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네. 참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 인구가 한 27만 이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5분의 1이 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촛불 항쟁 때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게임도 안 되는 거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뭐 사람이 3만 명이라고 해도 주최 측 추산이면 뭐 좀 까서 한 2만 5천이라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47년 3월 1일 날 이제 제주도 3.1절 기념 제주도 대회인데 그때 이제 그 경찰이 이제 발포를 하면서 6명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4.3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 6명이 발표에 돌아가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의 처벌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이제 도민들이. 네네. 그래서 3월 10일 날 도민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 총파업에 참여한 사람이 한 4만 2천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 제주도는 거의 다 농민이었기 때문에 네. 총파업에 4만 2천 명은 사실 직장 있는 사람 다 파업한 거예요. 심지어 네. 경찰, 네. 도청 공무원들, 도지사까지도 파업을 네. 하면서 이제 이거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미군정과 그 당시에 이제 특히 이제 조병옥이라고 이제 경무국장을 네, 네. 했던 이런 쪽에서 그 원인을 밝혀서 이제 그걸 무마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전부 다 이제 파업 주도자들을 잡아가고 그 당시에 그를 주도했던 인민위원회 간부들 다 잡아가고 하면서 대대적인 이제 검거와 이제 검거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경찰도 쫓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고문치사들이 일어나고 서북청년단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횡패가 쭉 시작되면서 거기에 이제 도저히 이렇게 당하고 죽어갈 수만은 없다. 네. 해서 일어난 게 4.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47년 3월 1일부터 54년 9월 21일 날 한라산에 최종적으로 이제 금종령이 해제된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게릴라가 없다 해서 해제된 그 기간까지 있었던 전 사건을 우리가 4.3이라고 네, 그렇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 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전 의문이 왜 제주인가? 아니, 그러니까 뭐 대구, 원산, 뭐 서울 이런 지역적 특성들이 다 각각 있어요. 뭐 대구만 하더라도 뭐 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죠? 저 좌파적 성향도 강하고 노동자 도시고 섬유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진보적인 색채도 많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제주는 왜 그렇게 일단 47년 3.1절부터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나와? 그 이전에 그만큼 이제 그 축적돼 있는 게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 제주도가 가진 고유한 어떤 지역적 공동체적 이런 속기 하나 있고 왜냐하면 예전에 지금은 제주도가 막 무슨 뭡니까 무슨 핫플레이스처럼 사람들이 막 살고 싶은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 귀향 가는 데죠. 옛날에는 진짜 그 귀향 가고 거기에 부임하면 아파서 못 가겠다 그러고 막 들어눕고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광해군이나 가는 쫓겨나는 광해군이나 가는 데가 제주도죠. 그만큼 이제 살기 힘들었고 뭐 소출도 이렇게 농사를 땅도 안 좋고 바람도 세고 이러기 때문에 소출이 없고 이러기 때문에 논농사도 거의 안 돼요. 네, 논농사도 거의 없고 했기 때문에 이 지주 계급이라는 게 없었어요. 양반이나 지주 계급이라는 게 없고 고만고만한 거예요. 다 전부 다. 전라도나 이런 데는 큰 지주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제주도는 뭐 그렇죠. 그런 조선시대나 이럴 때도 그런 이제 신분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단위의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하고. 아니 그랬지만 일제 시대 때는 지리적 그 뭐죠 이런 것 때문에 일본도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제주 사람들이. 그러면 그래도 저임금지대에서 고임금지대로 가니까 좀 소득도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이게 뭐 식민지 근대화로 저를 드리는 말씀 아니 그러니까 일제 때도 이제 그 해녀 항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진짜 일본 애들이 정말 간담이 선을 해지는 항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녀들도 굉장히 지역의 어떤 이 공동체적인 이 유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제 해녀 공동체나 이런 거는 여전히 그런 게 이제 강하게 남아 있는데 그런 전통적인 공동체성 여기에 이제 플러스되는 요소들이 조금 있었겠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일본에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가깝고 하다 보니까 일제 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일본의 경험을 이제 다른 세상을 보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국 그리고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이래 되면서 이분들이 그 해방 직후에 한 6만 명이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귀국을 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뭐 사회주의 물도 먹고 그다음에 어쨌든 어떤 뭐라고 할까 개화된 이런 물들을 많이 먹고 오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을에서 이제 학교도 세우고
또 저 발언권도 좀 그래, 썼잖아요. 그런 뭐 이렇게 조직도 하고 청년 네. 조직도 만들고 여성 조직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학교를 이제 각 지역마다 네. 학교들을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사가 되고 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4.3 항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예. 물론 전면화되는 건 이제 서북 청년단이라든지 미군정 뭐 이런 거 또 군경의 이제 도발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베이스에 깔려 있던 건 그 해방 후에 대거 제주도로 돌아오던 일본 살던 제주 사람들의 유입 이게 굉장히 큰 요소였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당시에 인민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있긴 했었지만 육지부 같은 경우는 46년부터 이제 여름부터 대대적인 탄압을 받아가지고 47년쯤 되면 많이 거의 약화돼요. 그게 그래 맞습니다. 뭐 10월 항쟁하고 그다음에 27 구국투쟁하고 이러면서 거의 이제 넘어서는 넘어가고 정리가 되죠. 거의 무력화되는데 제주도는 이제 강하게 남아 있었고 미군정도 거의 건드리질 못하고 일본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원래 공동체 유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전적 의미에서 인민위원회처럼 구성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그 두 가지 요소가 이제 같이 이제 결부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야학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깨우치고 막 이러면서 인민위원회가 거의 제주도 전를 이제 행정적으로나 이런 걸 장악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적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었다가 미군정이 다 이제 뺏어갔지만 나머지 이제 지역 사회에서 뭐 치안이라든가 아니면 행정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인민위원회가 사실상 행정기관 노릇을 했었고 그 나중에 이제 정부의 면단이나 이런 게 그 면사무소나 이런 게 만들어지긴 해도 그 인민위원회가 사무실을 같이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인민위원회가 강했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군정도 47년 그 3.1절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인민위원회가 협조적인 딴 데서는 이미 다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제주도에서는 이제 비교적 협조적인 관계로 이제 돼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남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 똑똑했다면 서울 정부가 제주도의 특성을 잘 살려가면서 갔으면 되게 멋있는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오선도선 잘 사는 제주도도 그러니까요. 그게 있었을 텐데 하는 일본에 이제 그 당시에 소년발치산 뭐 이런 걸 했다가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그 4.3에 대해서 처음으로 책을 쓴 분들이 있는데 그제 김민주 선생님이라고 처음에 이제 김봉현, 김민주 두 사람이 제주도 인민들의 무장투쟁사라는 책을 60년대에 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옛날에 공부할 때는 그거에 이제 자료였죠. 물론 굉장히 좌파적인 입장에서 이제 쓰여진 거였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서 읽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주도는 일본하고 굉장히 관계들이 많으니까 일어로 된 책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잘 금서로 지정이 안 되고 자기들이 일본말을 몰라서 아니 뭐 비밀스럽게 들어와서 이제 보긴 했는데 근데 그 김민주 선생이 이제 최근에 재작년에 이제 그 제주 MBC의 다큐멘터리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 있습니다. 산들 바람의 노래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나중에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건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도대체 뭘 원했느냐. 라고 했을 때 거의 이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기억을 못 하시는데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따라 하세요. 그 당시에 노래를 부르면. 노래가 그런 학생. 그러면서 뭘 하려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인민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그런데 그 인민의 나라가 별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 당시에 이미 그 인민의 나라라고 하는 뭐 우리가 인민이라는 말 요즘 좀 남한에서는 좀 낯선 말이긴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60년대까지만 해도 인민이라는 말 흔히 썼던 말인데 이제 박정희 시대 때 막 그 반공 그걸 강화하면서 이제 못 쓰게 됐던 건데 그 인민의 나라라는 게 어디 뭐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는 게보다는 해방되고 나서 일본이 물러간 그 공백에서 이미 만들어져 지고 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미 스스로가 자기들이 공동체를 만들어 대표해서 뽑고 그 다음에 뭐 행정도 하고 치안도 하고 다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거를 그냥 이제 말하자면 국가적인 수준에서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통일된 나라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뭘 원했느냐. 결국 그분이 표현 인민의 나라인 거고
우리로 보면 요즘 이제 국민이 주인이다 그렇죠. 주권 네. 주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국민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러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는데 국민으로부터 나오긴 하는데 저기로 가버리는 이런 주권이 돼버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는 진짜 국민 주권인 것이 실질적인 주권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재헌의회 때 헌법 만들 때 그 속기록에 남아 있는데 당시에 저 국가의 주체가 인민인데 인민이란 말을 이제 북조선에서 쓰고 있어서 우리가 좀 쓰기가 그러니까 국민이라 하자 이런 논의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통통할 노릇인데요. 아니 남이 쓰고 있다고 그냥 근데 좋은 말 하나 뺏겼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라는 말이 일본식이죠. 한국 시민,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한되잖아요. 예. 원래 인민인데 그리고 링컨은 또 말하기를 인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링컨은 또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번역하잖아요. 네, 그것도 요즘 요즘은 인민이라고 번역하나요? 중간에는 또 국민이라고 인민했다, 국민했다, 또 인민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저는 이제 정치학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국민이라는 거는 이미 국가에 의해서 어떤 규정된 어떤 권리 자격이 주어지는 차라리 일본이나 중국처럼 국민하면 조금 또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를 구성하는 인민하면 오히려 국가를 구성하는 주체가 되는데 그렇죠. 헌법 제정권자로서의 국민하면 오히려 국가에 의해서 자격이 부여되는 이렇게 사후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사실은 저는 인민이라는 말 이제 우리가 다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안 쓰고 뺏긴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가 찌질해서 안 쓰는 말 동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네, 박동무 뭐 이런 거 느낌이 살벌하잖아요. 동무 얼마나 좋아요. 어깨 동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촛불이 원하는 거나 그 당시에 4.3 당시에 사람들이 바랬던 거나 사실은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막 거기에 이데올로기적인 색깔을 청해서 그 당시에 이제 남노당이 강했기 때문에 무슨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무슨 그 이상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낙인을 색깔을 자꾸 칠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박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하여튼 당신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냥 동네 형이고 이러다가 이게 이제 낯설어진 게 한국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냥 붙어버리니까 그냥 상대를 악마화하고 이러면서 4.3이 제대로 평가도 못 받고 그냥 억울한 희생으로 남아있고 사실은 한국전쟁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어떤 면에서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때 그 어른들 그분들을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1947년 48년 49년까지 요구했던 주장들이 뭐 그렇게 되게 많이 세련되고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소박한 수준일 것 같아요. 학교를 공짜로 공부를 시켜준다. 이런 것만 해도 그 당시에 젊은 사람 엄청나게 이제 큰 거였어요. 사실 뭐 그런 데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열망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일제시대 때 이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그런 자신들의 삶에서 나오는 요구들이 있었고 어떤 요구나 바램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또 시켜가고 있었던 거죠. 또 스스로 누가 뭐 국가에서 뭘 안 해줘도 사실은 스스로 이미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이제 억압한 거죠. 그러면 진상규명도 아직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4.3의 봄은 아직 안 온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명예회복 같은 건 좀 됐나요? 그러니까 그 명예회복이 온전하지 않겠네요. 죄를 지어서 죽은 건 아니었다라는 명예회복인 거죠.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런 건데 건국 당시에 새로운 상상력을 주고 인민을 위한 인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희생된 분들 이를테면 열사 의사의 반열이나 민주화 유공자나 지금식으로 여기까지 못 올라간 거다. 그렇죠. 최소한 의로운 뭐 잘못된 일을 한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럼 명예회복도 안 된 거네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중요한 측면인데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그죠? 근데 이제 명예회복이라는 것도 아까 딱 그 수준에서 지금 이루어진 거고요. 근데 그 수준에서도 사실은 과거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주 표면적인 수준에서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그 당사자들의 아픔 그리고 또 그 아픔을 낳았던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청산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과거 청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에 기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국가가 당연히 배상이든 보상이든 해야 그러니까 되죠. 지금 배보상도 전혀 없었던 전혀 거예요? 없었죠. 그거 안 됐고. 네. 그다음에 진상규명도 약간 반쪽이고 부족하고. 그렇죠. 명예회복도 안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단죄한 적도 그렇죠. 없고. 가해자에 대한 단죄도 전혀 없죠. 우리가 사실 뭐 처음부터도 우리는 가해자 단죄까지는 애초에 요구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은 가해자들이 지역에 남아서 살았고 이웃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그 몇십 년 동안 얽힌 거를 상처를 덧낼 수는 네. 없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유보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리고 사실은 피해 배상은 처음부터 요구를 했지만 이제 그 당시 조건이 이제 그걸 안 받아들였었던 거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진짜 뭐 누가 하는 말로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맨홀에 뚜껑이 열려 있어서 맨홀에 빠져도 그게 책임이 있죠. 국가에서 그럼요. 국가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를 안 했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배상도 해야 되고 네, 보상도 해야 되는 건데 국가 권력이 거의 의도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뭐 3만에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300개 이상의 마을을 불태우고 그 완전히 삶의 기반들을 완전히 파괴시켰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배상이나 보상 조치가 전혀 없는 채로 지금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뭐 모든 가해자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렇죠. 말단도 있고 좀 중요한 역할을 한 그렇죠. 사람도 있고 악질도 있고 우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뭐 역사가 뭐 나치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90몇 살 된 사람도 감옥에 얼마 전에 폴란드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던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요한 가해자들 그 책임이 있는 가해 책임이 있는 주요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또 예를 들어 4.3 평화공원 같은데 분명히 이런 사람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건 어떤 뭐 사법적인 단죄는 아니더라도 역사적인 4.3 평화공원에 가면 그 가해자들이 거명 안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냥 일반 기사들 속에 간단하게 나오진 하지만 그야말로 이제 가해 책임자들 뭐 예를 들어 뭐 10명의 주요 가해 책임자들에도 딱 이제 그렇죠. 뭐 광주 오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분명하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박준병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게 단죄가 돼야 돼. 최소한 그런 역사의 이순자가 딴소리하고 우리도 그렇죠. 피해자였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못하죠. 이승만 뭐 옛날에 죽었으니까 그렇더라도. 정확히 기록하고 그럼요. 최소한 4.3을 기억하는 공간에서는 단죄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야 그러면 4.3은요 69년이 되도록 지금 그렇죠.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년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나마 이제 국민적인 어떤 연대가 모아지면서 그나마 이제 최소한 뭐 왜냐하면 그 전에는 가족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빨갱이 가족이 됐어야 됐고 역적의 가족이 돼야 되는 실제로 연좌제가 연좌제가 실제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겨우 이제 풀어주는 그 정도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때도 그 한계들을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닌데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도라도 안 하면 그분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럼 할 거냐 이래가지고 이제 좀 우리가 부족하지만 많은 역사적인 평가도 유보하고 가해자 처벌도 유보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보상도 유보하고 다 유보하고 다만 국가가 잘못했고 그분들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다. 라는 걸 인정받는 것에서 겨우 이제 우리가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과제는 뒤로 미뤄놨던 건데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이제 보수 정권이 되면서 보수도 아니죠. 이 수구 나한테 이상한 사람 되면서 이게 뭐 거기에 한 걸음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기존의 4.3 평화공원에 올려져 있는 위패들 중에서 몇 사람은 불량 위패다. 말하자면 이제 저 빨갱이들인데 진짜 빨갱이다. 진짜 빨갱인데 올라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거 끌어내려야 된다. 누가 그래요?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서경석 목사 뭐 등등 해서 그 극우 이제 서경석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러면서 평화공원에 가서 막 위패 막
불태워 그 저기 모형 만들어서 막 불태우고 막 그래요. 미쳤군요. 예. 그러니까 그거 막는데 이제 급급한 거죠. 지난 10년 동안. 굉장히 사실은 낮은 수준에서 그 4.3 문제가 해결되는 거였지만 지난 뭐 9년 정도겠네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는 그 수준마저 지키는 것도 고단하고 그렇죠. 힘겹고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다.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육지 사람들이 제주 사람들한테 못되는 짓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요새 뭐 그 이상한 저 길거리에 나오는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 보면 서북 청년단 이래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제주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그게 뭔지 정말 서청은 제주도의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서청이라는 말만 들어도 몸을 떨어요. 지금도 치가 떨리고 그러니까 그 공포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금도 박근혜가 검찰청 가는데 무슨 어버이래나 무슨 엄마래나 하는 사람들이 마이크 잡고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지들이 보는 빨갱이가 누구냐고 저희 집에서 물어봐서 아니 세봤어요. 그랬더니 언론 전체가 다 빨갱이고 정규제 TV 빼고 그렇죠. 그다음 검찰 빨갱이, 경찰 빨갱이, 뭐 시민들 다 빨갱이. 그 결국 빨갱이라는 건 지 빼놓고는 다 빨갱이잖아요. 4.3도 같은 논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요즘은 자기들끼리도 그런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의 범위가 작은 거죠. 나는 뭐 김진태가 봤을 때 홍준표 빨갱이 뭐 이런 식으로 놀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아니 임명진 빨갱이라고 막. 임명진도 당연히 빨갱이고, 그거 뭐 옛날에도 빨갱이였고. 이게 이제 4.3 때 극명하게 인명살상으로 드러났던 거고, 그게 만 69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미완이고, 더 안타까운 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런 도발들이 진행되고 있다. 선생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지금 69주년인데 벌써인지는 모르겠으나 70주년도 준비하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까 지금 얘기를 했지만 4.3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4.3은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평화공원도 저기 다 지어지고 뭐 그래도 그 해결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크게는 해결됐고 좀 자잘한 것들만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후속 작업 정도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제가 들어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되겠네요. 네, 아직 그래서 갈 길이 멀고 갈 길이 먼데 이게 내년이면 70주년이거든요. 70주년이면 그 당시에 태어난 분들이 70세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10살이었던 분들이 지금 80세입니다. 한국 사람은 나이 한 살씩 더 먹고 태어났잖아요. 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10주기 이게 4.3도 큰 10주기 단위로 이제 큰 변화들이 있었는데 30주기에는 우리 현경 선생님이 순위 삼촌이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4.3을 이제 공개석상에 끌어올렸고 40주년에는 이제 그 6월 항쟁 있고 나서 민주화 속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 행사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민일보가 연재한 게 그 무렵이었죠. 그 직후부터였죠. 그러고 이제 50주년에는 이제 우리가 봉국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특별법 만드는 과정이 있었고 60주년은 그 매듭 지어가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당시에 유해 발굴이 이제 한 차례 있었고 그리고 60주년 이후에 쭉 지금 이제 그러고 지금 70주년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를 직접 경험했던 분들한테는 거의 마지막 10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제 80주년이 돼버리면 몇 분이나 살아나 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있으면 이제 벌써 다음 달이면 대선이에요. 날짜가 금방금방 가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뭐 그래도 몇 사람 안에서 이제 지금 정해져 가니까요. 내년 4월 3일에는 제주도에 가야 되겠네요. 4.3 기념식에 대통령이 간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오셨죠. 오셨고 김대중 대통령도 오셨는데 그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유일하게 그나마 이제 4.3에 대해서 진전된 거는 뭐냐면 이제 국가 추념일로 지정이 됐어요. 달력에 나옵니다.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데 그래 놓고도 한 번도 이제 안 왔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안 왔고 뭐 대통령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 그건 시작이니까 첫걸음이니까. 예, 예. 내년 70주년은 조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남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 10년 동안에 이 미진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제주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다 구성된 건 아니죠. 예, 지난주에 일단 결성을 위한 대표자 회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출범은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은 열려 있는 거죠. 예, 그럼요. 개인과 단체가 다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지금은 단체 중심으로 이제 가입을 하고 나서 올해 가을 정도부터 이제 그 일반 국민 추진위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제 모집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방송 들은 청취자들 중에서 혹시 뭐 단체 활동을 하고 계시다든지 우리 단체 왜 거기 가입 안 하냐? 그래서 가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돼요? 일단은 뭐 사이트나 뭐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 있고요. 페이스북 이름이 1948년 4월 3일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이라는 이름의 페이스북이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 공식 페이스북. 그 지금 제주위원회가 있고 제주위원회에서 이제 그 제안을 해서 범국민위원회를 구성을 한 건데요. 일단은 제일 공개적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그 페이스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각 단체로 참여를 요청드리는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이게 많은 것들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그 지금까지는 이제 그 메일을 받고 이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단체들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다음 나머지는 이제 하나씩 이제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연락을 못 드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듣게 되시면 저기 페이스북을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어떻게 뭐 페이스북 찾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단 거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0년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우리 현대사가 그렇게 어이없는 세월을 보내왔다는 거고 그 정점을 이제 지난주에 박근혜 구속을 통해서 하나 본 거죠. 뭐 누굴 탓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걸. 그러나 이제부터는 좀 다른 삶이어야 하는데 우리 박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 4.3도 정확히 평가하고 그리고 제주 사람들만의 4.3이어서는 안 되겠다. 육지 사람들이 뭐 정말 큰 죄를 졌고 또 방치하고 애써 외면하고 몰라도 죄죠. 몰랐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찰하는 거를 지금부터 1년 동안 부지런히 해서 내년 4.3 70주년 때는 정말 제주도 사람들이 뭐랄까 자랑스러워하는 빛나는 어떤 민주화 투쟁 또 건국 투쟁의 일환으로서 자랑스러워하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되기도 하고 뭐 이런 정말 4.3 문제가 일단락되는 그리고 이제 제대로 기억하는 이런 계기가 앞으로 1년 동안 마련된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우리 박찬식 선생님 긴 시간 감사한데요.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요. 한마디만 더 해도 아니 될까요? 당연히요. 한 말씀 하셔야죠. 요즘 어쨌든 제주도를 많이 가잖아요. 가고 싶어하고 또 많이들 가시는데 제주도에 물론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는 것 좋고 그런데 사실 대부분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곳이 대부분 학살터예요. 정방폭포 뭐 등등 성산 일출봉 등등 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주 공항에 딱 내리면 사실은 그 제주 공항 그 혈주로 밑에 아직도 많은 유해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발굴을 하다 말고 뭐 이런 2008년에 1차 발굴을 공항에서 했고요. 근데 이제 그 나머지는 이제 더 활주로 쪽으로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발굴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 예산도 없고. 심지어는 발굴해 놓은 유해들에 대한 DNA 검사하는 예산도 안 내줘 가지고 지금 주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어쨌든 제주도에 가면 그래도 지금은 이제 평화공원이 있고 저 북촌이라는 마을에 가면 너분승리 기념관이라고 이제 제주도에서 가장 일시 대규모 학살을 당했던 북촌 마을 거기에 이제 너분승리 기념관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이제 4.3 유적지라든가 가볼 곳 이제는 이제 가볼 수 있는 곳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주도 가면 꼭 그런 데를 한번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각 단체나에서도
단체든 어떤 동호회든 이런 데들도 올해 내년은 한번 이제 제주도에 그런 4.3 기행들이라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녀오시면서 좀 이 4.3의 아픔도 함께 하고 네. 또 4.3이 가졌던 역사도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저희 단체부터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제주 4.3 평화 인권 기행을요. 저희 단체 회원들 모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올해 안에 갔다 오고 그래야 70주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요. 지들은 안 가면서 남들 보고만 가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저희부터 당장 조직해서 가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뭐 이렇게 너무 시간이 금방 가서 죄송하긴 한데 또 청취자들께서 들으시는 시간에 맞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듣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어쩔 수 없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박찬식 선생님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겸연쩍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